네, 이승원 광동예술 네 번째 영상이고요. 거의 제목을 자꾸 다시 보게 되는데 한국의 미술들 개항에서 해방까지 네 번째 영상이고요. 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한국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토픽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이제 김달진 관장님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관장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강연을 해주셨는데, 강연이 끝날 때 이제 저희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한국 미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부터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정의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관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이번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번 책이 이제 굉장히 좀 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 제 생각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아까 책에서는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한국의 미술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포괄적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린 그림, 서양화는 물론이고요. 한국인이 그린 서양화는 물론이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린 그림, 혹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린 그림, 그러니까 제한국 외국인의 그림인 거죠. 혹은 그림이나 조각들, 건물들 이런 걸 싹 다 포함해서 이제 한국 미술의 일환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그러니까 어 한국인들이 결국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오면서 결국 한국 미술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이제 책에서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나와 있는 제한 외국인의 그림들도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의 한국 미술은 뭔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한국 미술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미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이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국 미술의 어떤 정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가면 이야기가 또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파트 이름이 뭐더라? 한국 미술의 정체성 모색이라는 데서 조금 자세히 다뤄지고 있는데 그 향토색이라는 논쟁이 나옵니다. 그 향토색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환경론이라고 했나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적인 혹은 이제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도 넓게 보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거의 자연에 집중을 더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나왔던 담론들은 자연이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런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미술 작품에서 드러난다. 이제 이것이 저희가 그 더 스토리 오브 아트에서 봤던 그 네덜란드 그 알프스 이북의 어떤 미술과 그 밑에 남쪽 유럽의 미술들을 비교하면서 나왔던 논리랑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성을 강조하면서 혹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뭐 습도가 적기 때문에 빛이 더 이렇게 뭐잘 들어오고 따뜻하고 뭐 밝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거에서 임상을 받아서 이제 광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적인 화풍을 이어받아서 뭐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담긴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던가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혹은 이제 그거랑 별개로 뭔가 어떤 소재에서 향토색을 찾으려는 그러니까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었고 시도들의 일환으로서 이제 전통적인 한복을 입은 여성을 그린다던가 혹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한국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뭐 붓을 사용한다거나 수목 담채화라던가 이런 어떤 미술의 표현적 양식에서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향토색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으로 볼 것이냐 혹은 우리나라 미술의 정체성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외국의 지형 지물을 그리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목 담채화라고 부르는 어떤 전통적인 서화의 방식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한국적인 미술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장님께서도 이제 한국에서 그린 그림은 다 한국 미술이지 않냐 혹은 한국인이 그린 그림이 한국 미술이다 혹은 동양화가 한국 미술이다 뭐 그런 게 다 뭔 상관이 있는 논쟁이냐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논의가 실제로 그 미술계 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다양한 뭔가 어, 것들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음,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미술들 혹은 이제 우리나라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미술들을 한국 미술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것은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 저는 더 디테일하게는 사실 이 한국적인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어도 한국만의 고유한 느낌이 들어 있어야 한국 미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어, 음, 잠시만요. 네, 잠깐 뭐 찾아 그 정리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정지를 했는데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한국의 미술이라고 할 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한국 인사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이제 한국에서 발전한 미술들을 총괄해서 한국 미술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한국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예시가 이제 지금 카이스트 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있던 어떤 류경채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수님의 작품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그림들은 이제 면과 색으로 구성된 어떤 물론 그 작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카이스트에 있는 작품들은 지금 상당수가 면과 색으로 구성된 어떤 추상화들 차가운 추상화라고 하나요? 그런 추상화들이 대부분인데 그 추상화들을 보면은 이제 유화의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음에도 어떤 한지 같은 질감, 재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양의 것에 가까운 것을 하고 있지만 류경수 교수님의 그림들이 그 한지라는 어떤 소재의 특징을 통해서 또 한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 미술로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 혹은 이제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한국 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향토색이라고 말할 만큼 어떤 명확하고 엄격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한지라는 소재 자체가 향토색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지 못한 이야기 같아서 작가들이 찾으려고 했던 향토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향토색이 무엇인지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향토색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국의 문화가 연상되는 어떤 수준의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향토색은 더욱더 근본적이고 더 강력한 어떤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이미 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어떤 현대적인 이 세계화된 시대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깊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배경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의 정체성, 한국 미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단순히 이제 뭐, 한지의 질감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수묵화로 그린 풍경화 특유의 어떤 화풍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기로 한다면 혹은 이제 경치가 한국의 경치는 사실 이제 뭐 산을 보면 어느 산이든 다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경치 혹은 이제 그게 한국인지 아닌지 감이 안 가더라도 제목을 봤을 때 뭐 백두, 한라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아 어떤 한국의 정수가 담긴 산들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적인 연결만 될 수 있다면 한국 미술이라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어, 한국 미술이 무엇이라고 여겨졌는지에 대한 이제 이전에 있었던 담론과 제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다행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또 다른 토픽인 그 친일 미술 인사라는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 정확하게 제가 어디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식의 언급이 있었냐면은 그 압박이 됐든 자의가 됐든 어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죠. 그 전시에 어떤 선전적인 미술들을 그린 사람들에게는 친일 미술 인사라는 멍해가 씌워졌고 그 멍해가 이제 독립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명예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제 앞뒤를 좀 이렇게 합쳐서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 미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고 특히나 이제 더더욱 근대 미술, 근대화된 미술, 모더니즘 이런 얘기를 하려면 특히 초기에는 유학이 아니면 배울 수 없을 만큼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 유학은 어쨌든 일본국 비자를 필요로 했고 초기에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미술을 배우려면 일본과 연이 없을 수가 있었나? 그러니까 뭐 친일 쪽이 아닐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이제 어,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시면서 미술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지만 어쨌든 현대 근대적인 미술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연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목숨의 위협이 들어오는 이것도 물론 그것을 이겨내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신 열사님들 뭐 다 계시지 의사님 다 계시지만 목숨의 위협이 들어온 상황에서 그 이제 이정재 대사처럼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속으로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고 혹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활동을 뒤에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일본에서 요구한 어떤 그림들을 혹은 이제 그런 선전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일관적으로 친일적인 면모를 보인 사람도 물론 있고 일관적으로 민족주의적인 면모를 보인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딱 끊어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조금씩 찾아보면서 그리고 당시 대중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대중들 중에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들 이제 그 사이에 어중간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목숨 부진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말하자면 또 그 일부 문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는 근대 문학들도 있었던 것 같지만 또 그런 어중간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미술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그 하나의 행동을 찾아내서 어떤 행적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은 친일 미술 인사라고 프레이밍을 하고 혹은 이제 그런 업적들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범위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으로 넘어가서 한때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이제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의 미술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혹은 이제 뭐 월북을 하거나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그분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겠지만 그 월북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 월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가 사실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도 하나의 선택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들의 업적이 지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 결국 또 이렇게 예술가들에 대한 평가 자체도 뭔가 정치랑 연결돼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당시 시대상이 이 완전한 민족주의적인 노선 혹은 독립운동의 노선을 타기는 어렵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미술이라는 것이 배우고자 한다면은 유학이나 혹은 이제 어쨌든 그 일본의 선생님 혹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온 선생님을 두는 그런 식의 일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미술에서는 더더욱 이 친일 미술 인사라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결백한 사람이 되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영상을 마치겠고요. 어, 아주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번 책을 읽고 어떤 근대화의 시대상이 미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는 식민 지배 시대의 특징들이 미술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제 감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국의 미술이 무엇이고 또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봤을 때 친일 미술 인사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 소견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